비용 부담 문제 트럼프 대통령 반드시 할 겁니다. 네. 그리고 그 숫자는 현재 주한미군이 사용하는 비용보다 훨씬 더 많은 100억 달러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100억 달러면 14조 이렇게 되는 돈인데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숫자를 현장에서 고치려 하지 말고 무슨 말인지 이해는 했다. 언더스탠드를 쓰는 거예요. 동의가 아닙니다. 네. 어그리가 아니에요. 트럼프 대통령 말을 이해했고 그것과 관련해서 협력해 나갈 테니까 국방당국에 맡기자 이런 네. 표현을 하면 돼요. 이제 정상회담을 앞두고 가장 많이 나온 부분이 동맹 현대화 이슈인데요. 사실 그 동맹 현대화라는 표현이 사실 조금 모호한 측면이 있다 보니까 여러 해석들이 나오고 있고 그 안에는 이제 비용 부담의 문제라던가 말씀하신 중국이나 북한에 대한 대응 여러 가지들이 좀 엮여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사실 비용 부담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전부터도 강조했던 부분인데 우리나라의 국방비라던가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인상을 좀 꾸준히 언급을 해왔었죠.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그런 비용 부담 문제 좀 언급이 될 걸로 보시나요? 예, 사실 동맹 현대화의 핵심은요 비용 분담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제 질문을 먼저 주셨으니까 그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동맹 현대화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비용 부담 문제 트럼프 대통령 반드시 할 겁니다. 네. 그리고 그 숫자는 사실은 현재 주한미군이 사용하는 비용보다 훨씬 더 많은 뭐 이미 100억 달러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100억 달러면은 14조 이렇게 되는 돈인데 그만큼 사용도 안 해요 주한미군이.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숫자를 현장에서 고치려 하지 말고 네. 그 무슨 말인지 이해는 했다. 그때는 언더스탠드를 쓰는 거예요. 언더스탠드 이해라는 표현은요 동의가 아닙니다. 네. 어그리가 아니에요. 트럼프 대통령 말을 이해했고 그것과 관련해서 협력해 나갈 테니까 국방 당국에 맡기자 이런 네. 표현을 하면 돼요. 자,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제 미국의 요구가 이제 정부 차원에서 실질 협력을 한다면은 지금 나토 같은 경우에는 2035년까지 직접 국방비 3.5%, 네. 간접 국방비 1.5%에서 2035년 10년 후에까지 5%를 5%, 맞추겠다고 네. 했잖아요. 저희도 그거 충분히 맞출 수 있어요. 국방비 증액을 크게 안 해도 네. 2035년에 직접 국방비를 3.5% GDP의 3.5%를 하려면은 저희가 지금 0.32%를 하기 때문에 0.12%를 1년에 올리면 돼요. 그럼 트럼프 행정부 임기 내에 0.36% 올리면 되고 그러면은 2.86%인가요? 그 정도밖에 사용하지 않아요. 트럼프 행정부가 끝나면 또 새로운 협상이 필요하기 예. 때문에 그 정도는 지금 우리의 그 지금 전자권 전환이라든가 이런 걸 추진하면서 네. 국방비 투자할 영역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정도 나토 수준으로는요 우리가 큰 폭에서 합의하겠다 이야기해도 충분히 우리가 수용할 만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간접 국방비 1.5%는요 사실은 인프라 비용이 들어가는 거라 우리가 한반도에 그럴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만약에 전쟁이 발발할 경우 미군이 증원될 때 우리가 새로 지어야 될 영종도 공항으로도 증원될 수 있거든요. 그럼 영종도 공항 건설비도 간접 국방비에 포함시킬 수 있고요. 네. 지금 대구 군공항 이전,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만 있어서 그것만 합해도 저는 1.5%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런 구체적인 얘기를 할 필요가 없지만 예. 트럼프 대통령이 5%를 만약에 이야기를 한다면은 어떤 표현? 언더스탠드, 네. 어그리가 아니라 이해한다고 하고서는 실무부 부서에게다 넘기면은 이 문제는 한미 간의 충돌 사안은 아니다. 그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약간 모범 답안을 지금 제시를 해주셨는데 말씀하신 비용 부담 문제 외에도 사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라던가 감축 문제도 지금 꾸준히 나오고 있는 문제입니다. 사실 경제 논리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앞세우다 보니까 이제 비용 측면에서도 접근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 가지 전략적 측면에서 주한미군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에선 좀 어떤 요구를 할 걸로 보시나요? 예, 사실 미국이 이야기하고 있는 동맹 현대화의 핵심은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주한미군의 변형 네. 그리고 한국군의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네. 이 세 가지가 핵심을 이룬다고 보시면 돼요. 네. 이게 서로 맞물려 있어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이제 주한미군이 다목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거죠. 한반도에서 북한을 견제하는 것과 동시에 중국을 견제하는 중국의 위협을 견제하는 역할을 함께 하겠다는 거죠. 네. 이제 이 부분은 미국이 가장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위성락 안보실장의 이야기를 제가 간접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어느 정도는 한국도 수용을 하는 것 음. 같아요. 왜냐하면 브론슨 사령관이 지난 중가에 이야기한 게 의미가 커요. 네. 사실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태평양 지역에서의 서로의 무력 공격을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주한미군이 들고 나는 문제는 조약에 의해 발목을 잡히는 건 아니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거든요. 네. 실제로 그래요. 다만 한반도에서 한국과 어떻게 보면 연합작전도 해야 되고 한미 동맹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문제를 한국과 논의하는 거죠. 그래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어느 정도 인정하는데 그런 부분은 저는 계속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뭐냐? 우리가 지역 분쟁 때 한국이 자동으로 개입하는 일은 없어야겠죠. 우리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역 문제가 발생할 때에도 우리는 한반도에 있어서 북한의 위협을 관리한다 하는 부분으로 한미 간의 공감대가 이루어지면은요, 저는 충분하다고 봐요. 네. 자, 이렇게 됐을 경우 요 정도는 저는 가능한 문제라고 보고 이제 두 번째 스텝이 뭐냐면은 주한미군의 체질 변화가 있을 거예요. 지금 가장 대표적인 게 지금 한 4,000명 전후로 네. 미군의 그 일개 여단이 와 있잖아요. 그것을 지상군인데 아마 바꿀 거예요. 뭐냐면 미 육군의 그 계획을 보면은요, 주요 부대를 갖다가 어떻게 바꾸냐면은 멀티 도메인 MD TF 태스크포스라고 그래가지고요. 네. 뭐냐면은 다영역 작전을 수행하는 부대예요. 이제는 지상군에서 야포 부대만 있는 게 아니라 네. 멀티 도메인이라는 건 뭐냐면은 전장의 영역을 의미하는 것이고 육군, 해군, 공군, 사이버, 우주 이거를 다 통합하는 부대를 네. 멀티 도메인이라고 하는데 멀티 도메인 태스크포스로 운영을 하겠다. 그래서 육군이 중심이 되지만 사실 각 군이 약간씩 포함돼서 다영역 작전, 멀티 도메인 오퍼레이션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미국의 계획이고 그거의 한 대대, 그러니까 그것은 멀티 도메인 이펙티브 베탈리온이라고 그래서 다영역 효과 대대를 한국에 배치하려 할 거예요. 네. 그럼 주한미군의 지상군의 성격이 변화하는 거죠. 저는 주한미군의 전력 증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전쟁 양상 자체가 이제 네. 바뀌었거든요. 그런 부분의 변환이 이루어지고 한미동맹은 계속해서 더욱 강력해질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런데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합의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면 미군은 그 부대를 갖다가 한국에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지상군을 감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유의를 하면서 협상을 해 나가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전자권 전환은 이게 별개의 문제지만 뭐가 있냐면은 아마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군으로의 전자권 전환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일 거예요. 네. 이미 유사한 신호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게 무엇이 문제냐면은 우리 군이 전자권을 전환해 나가는 과정에서 갖춰야 될 역량이 있거든요. 네. 그 역량이 어떤 것으로 표현이 되냐면은 연합 임무 목록 CMETL이라는 리스트가 있어요. 그거를 빨리 확보함으로써 우리 군의 역량을 강화해야 되는데 그 역량 강화에 미국도 지원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면은 전략적 유연성, 주한미군의 역할이나 성격 변화, 그리고 부대의 변화, 그리고 한국군의 전자권 전환, 이 세 개가 맞물려서 동맹 현대화가 이루어지는 건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자연스럽게 잘 이루어져서 우리가 대북 억제력도 강화하고 중국에 대해서는 우리는 특별히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네네네. 우리는 지역의 평화 안정만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역량이 커지는 것은 대한민국 국익에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매끄럽게 이것이 서로 갈등을 빚으면은요 그것에 대한 어떠한 상황에 대한 평가나 이런 모든 부분이 서로 엇박자가 나기 때문에 매끄럽게 잘 이렇게 관리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이런 동맹 현대화 부분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이런 대중 견제에 대한 협력 이런 부분이 사실 다 이렇게 맞물려 있다 네, 보니까 맞습니다. 우리 정부가 이제 어떤 입장을 갖추냐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앞으로의 중국과의 외교 관계에서도 중요한 좀 어떻게 보면 영향을 줄 텐데 전반적으로 보셨을 때는 사실 이번에 특사도 비슷한 시기에 지금 보냈잖아요. 저희가 중국에 그만큼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번 정상회담이 한중 관계에는 좀 어떤 의미로 좀 작용할 걸로 보시나요? 사실은요 우리가 한중 관계에 한미 정상회담이 미치는 영향 이런 것은 의도적으로 무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한미 정상 간에 어떠한 합의가 나오더라도 중국의 입장에서는요 비판적 시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왜? 예. 한미 동맹에 관한 문제잖아요. 그리고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려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이 정도 합의했으니까 잘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발신해야 될 메시지는 한국은 중국과 우호적인 협력 관계를 갖다가 유지하려 할 것이고 그리고 사실은 중요한 것은 상호 호혜적이어야 되는데 중국이 네. 약간 일방적인 외교 정책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뭐 굳이 강조할 필요는 없지만 정상회담 다음에 네. 한중 관계를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겠다 하는 메시지를 발신하고 중국이 한미동맹의 합의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표현하면 이것은 우리의 입장에서는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미국에 대한 중국의 불편한 마음은 미중 관계 차원에서 풀어야 된다. 네. 이런 식으로 물론 그것도 노골적으로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중국과 한미동맹과 관련된 이야기는 의도적으로 피하는 것이 좋고 네. 중국에서 이야기를 나와서 불편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거를 우리가 흡수해 나가면서 한중 관계는 계속해서 우호 협력 관계로 관리해 나가려는 노력을 보여준다면 중국도 한국을 압박하고 싶겠지만 그것이 효과가 없다는 걸 네. 인지할 때 비로소 정상적인 한중 관계가 만들어진다 그렇게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당연히 이제 북핵 관련 대응 문제도 언급이 될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남북 관계가 어쨌든 단절된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 정부도 사실 미국 측의 어떤 북미 대화를 통해서 좀 모멘텀을 만들어 보려는 좀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 이번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 이 북핵 대응에서는 어느 정도의 조금 합의 내지는 좀 공감대를 만들 수 있을 걸로 보시나요? 저는 이 북핵 문제, 북한 문제는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미 여러 차례 정상 간의 발언을 통해서 접점을 만들 수가 있는데 네. 아마 대화를 통해서 북한 비핵화 또는 한반도 비핵화라고 하겠죠. 평화적 해결을 모색한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양 정상이 공감을 할 거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 실무 협의나 이런 것을 진행한다는 메시지도 나올 수 있고 또 아마 에이펙에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네. 10월 말 에이펙에 트럼프 대통령이 온다면 과거 일본에서 다자 정상회담 계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메신저를 발신해서 판문점에서 정상회담, 미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을 한 적이 있잖아요. 네. 유사한 상황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것이 우리 정부의 목적일 수도 있고 예. 트럼프 대통령도 거기에 호응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북핵이나 북한 문제는 지금 트럼프 행정부와 이재명 정부 간에 이견이 별로 없다. 다만 구체적인 접근 방식에 있어서 미국은 북한 비핵화에 보다 방점을 두을 텐데 그런데 지금 북한의 대외관계 환경이 나쁘지가 않아요. 사실 2018년에는 2017년에 만들어 놓은 수많은 제재 때문에 네. 북한이 외교적인 행보를 할 수가 없었을 때고 네. 지금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북러 관계가 동맹에까지 이르렀고 그렇죠. 예. 러시아로부터 여러 경제적이고 군사적인 지원을 받는 것으로 보기 맞습니다. 때문에 예. 북한이 대화에 응할지는 약간 물음표라고 여전히 놔두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북한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간다는 접근은 양 정상이 충분히 발표할 수 있는 내용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사실 지금 한미 원자력 협정 문제도 굉장히 지금 언론에서 자주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이제 사용후 핵 연료 재처리라든가 우라늄 농축 부분에 대해서 좀 제약이 많다 보니까 이 부분을 이제 일본 수준으로 좀 높여보자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조금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진전이 가능할 걸로 보시나요? 뭐 발표를 보면 우리 정부는 네. 그 내용을 듣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다른 분야의 협력이 잘 이루어지면 원자력 협정 개정 문제 이거를 뭐 합의는 안 할 거예요. 논의하기로 하였다. 네. 앞으로 그런 수준으로 이야기만 들어가도 저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담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미국으로서도 합의해 주는 게 아니고 논의를 개시한다 정도는 네. 충분히 이야기해 주지 않을까. 다만 이것은 앞서 이제 소고기 문제라든가 예. 중국 문제 이것이 어떻게 잘 풀어 나가느냐에 따라서 파생적으로 따라올 수 있는 문제다 생각합니다. 네. 사실 말씀하신 대로 이게 우리가 협상 과정에서 뭔가를 더 얻으려면 더 주는 부분들이 생길 텐데 이번에 좀 눈에 띈 부분들이 많은 기업 총수들이 이번 미국 이제
순방에 동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추가적인 투자 보따리를 푸는 거 아니냐 이런 예상들도 나오는데 그럴 가능성도 좀 보이시나요? 뭐 가능성 있고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더라고요. 예. 저는 사실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는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은 기업은요. 기업이 판단해서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는 네. 방향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뭐 한미 관계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다만 지금 국제 경제 정세를 보면 미국에 투자하는 것이 기업의 이윤이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왜? 트럼프가 관세를 높이고 있기 때문에 네. 그걸 회피하기 위해서는 미국 투자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이라면은 그것을 갖다가 적당히 조화를 시키면서 우리가 정부 대 정부 간의 협상에서 유리한 방향으로 이끄는 것은 필요한 접근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과도한 투자가 아니라면은 그리고 네. 강요된 투자가 아니라면은 그런 부분까지도 잘 활용해서 우리가 이번에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고 우리의 국익을 실현하는 그런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정상회담을 앞두고 사실 북한에서도 좀 눈에 띄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이제 지난 금요일이었죠. 23일에 북한에서 이제 지대공 미사일을 시험 타격을 했고 이 자리에 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제 참관을 한 건데 일부 언론이나 뭐 전문가분들도 이제 뭐 그러니까 합동 훈련에 좀 맞대응 성격이다라는 시각도 있고 이 날짜가 딱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을 출발하는 날짜였어요. 그런 면에서 좀 이제 어떤 전략적 의미를 담지 않았을까라고 하는데 위원님은 좀 이 북한의 움직임 좀 어떻게 보셨나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다고 생각해요. 항상 한미연합군사훈련 기간에 북한은요 대응 훈련이나 대응 도발을 해왔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시기를 갖다가 골랐을 거고요. 다만 그 시기는 자신들의 정치적 의미가 극대화될 수 있는 시기를 골랐을 거라고 예. 보고 과거에도 그런 도발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국경일 날 뭐 미사일 실험한다든가 네. 그렇게 날짜를 고르는 그런 행태를 보여왔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의 방일에 맞춰서 그걸 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니까 네. 그런 정치적 선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날을 골랐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한미 정상에 앞서서 이제 토요일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에 가서 한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제 17년 만에 공동 언론 발표문도 채택이 됐는데 대통령실에서는 이에 대해서 이제 셔틀 외교 복원은 물론 한미일 이제 삼각 공조의 틀을 단단히 다졌다 자평을 했는데 위원님께서는 이번 한일 정상회담의 성과는 좀 어떻게 보셨나요? 이게 뭐 저는 매우 성공적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우리 국익 차원에서도 그렇고요. 또 일본의 관점에서 약간 다르겠지만 가장 일본에서 우려를 했던 것은 뭐냐면은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예. 이재명 정부가 또 지난 정부의 기조를 바꾸는 게 아니냐 하는 걱정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 역사 문제는 뭐 이제 역사 문제대로 풀어 나가고 네. 미래지향적인 협력은 협력을 해나간다 하는 기조를 밝히심으로 해서 일본으로서는 협력 의지가 있다고 평가를 한 것 같고 그래서 정상회담을 보면 여러 가지 사안들을 볼 수 있는데 핵심 사안 그리고 공동 성명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 네. 의전 문제가 있는데요. 역으로 설명드릴게요. 이번에 의전 일본 측에서 상당한 예우를 보였어요. 예. 네. 그리고 공동 성명은 아니지만 공동 언론 발표라는 네. 형태로 나왔어요. 네. 성공적인 거죠. 사실 이거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과연 나오는지 오늘 저녁에 지켜봐야 지켜봐야겠죠. 되는데 예.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발표가 안 됐다는 것은요. 무언가 합의 사안이 적었다는 거가 될 수 예. 있거든요. 그리고 앞에 핵심 안건이 있는데 핵심 안건도 아까 말씀드린 뭐 과거사 문제가 있을 것이고 또 뭐 북핵 문제가 있을 것이고 한미일 협력이 있을 것이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양측이 자신들의 논의를 잘 담은 것 같아요. 네. 다만 한 가지 또 이견도 있더라고요. 예. 그것은 뭐냐면은 중국 문제와 관련해서 이시바 총리가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을 이야기했는데 네. 우리는 그 이야기를 기자회견 때 사실 다르게 해서 설명을 안 하셨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한일 간에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두 번째, 핵심 사안은요 약간 포괄적인 논의만 한 거로 나타나요. 네. 북핵 문제도 그렇고 또 일본에서는 또 수산물 문제를 제기했더라고요. 네. 이제 그 부분이 앞으로 이제 어떻게
실무선에서 풀어갈 것인가 하는 부분이 이제 한일 관계가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냐, 다시 정체되면서 네. 그 정체된 것을 원인으로 해서 역사 문제까지 다시 불거질 수 있을 것이냐 하는 이제 기로에 놓일 거라고 보는데요. 네. 아무튼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성공적이었다,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한일 정상회담, 그러니까 일본 방문의 순서에도 많은 이제 해석과 관심들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미국보다 일본을 먼저 방문하는 것 자체가 좀 전략적 포석으로 읽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뭐 긍정적으로는 봤을 때 한일 관계의 약간 그런 우호적인 측면을 좀 강조함으로써 그 한일 관계가 이전보다 좀 개선됐다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는데 실제로 한미 정상회담에는 조금 어떤 영향을 줄 걸로 보시나요?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은 뭐 일본 먼저 갔다 왔다고 해서 뭐 더 높게 평가하거나 좋아하진 않을 거예요. 예. 그런데 이 미국의 언론이나 미국의 전문가들은요 상당히 높게 평가하고 있어요. 왜냐, 사실은 미국의 대외 정책 기조를 볼 때 동북아에서는요 미국과 한국과 일본 이 삼각 협력으로서 중국을 대응하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한일 관계가 계속해서 발전하는 모습을 미국의 전문가들이나 네. 언론에서 매우 희망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의 방미 전에 일본을 방문하고 방위를 통해서 어떻게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메시지를 낸 것은 미국의 전문가, 정부 인사들, 언론에 상당히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져다 줬을 것이고 그것은 한미 정상회담 추진에 플러스가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제가 위성락 그 안보실장님이 이런 거 참 기획 잘하시는 분으로 네. 알고 있고 또 그런 것이 현실화됐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네, 끝으로 이 대통령의 사실 국내 지지율이 어느 정도 좀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데 순방 성과에 따라서는 굉장히 지지율에도 영향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이번 순방이 어떤 좀 정치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걸로 예상하시나요? 해외 순방을 하면요, 그 여론조사할 때 대통령 지지율은 늘 올라가요. 네. 그 성과가 있던 없던 무조건 상승합니다. 왜 그러냐? 순방이 올 곳이 대통령의 활동이고 그 활동이 국익을 위한 활동이기 때문에 네. 지지율은 올라간다고 봅니다. 따라서 뭐 전 지지율에는 긍정적일 거라고 보고요. 네. 아무튼 이 국내 지지율보다도 이 순방의 그 평가는요, 과연 우리가 지향하는 대외 정책의 일관성과 그리고 양자 관계에 있어서의 특수성이 잘 반영돼서 좋은 합의가 이루어져서 우리의 안보, 우리의 경제에 플러스가 됐느냐 이렇게 평가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방향으로 우리 대외 정책이 잘 진행되기를 희망하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양 정상이 좋은 메시지를 서로 교환하고 정상회담 공동 성명이나 아니면 공동 언론 발표문이라도 나오고 이것을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앞으로의 3년,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3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앞으로의 이 3년이 어떻게 잘 전개될 것인가 하는 데 있어서의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주면 이번 정상회담은 아주 성공적인 거다. 네.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